자, 197페이지 7번입니다. 위험부담인데, 위험부담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내는 부분입니다. 일단 어떤 문제냐면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후발적 불능에 대해 둘로 나뉘어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채무불이행 문제로 갑니다.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뭐가 되죠?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근데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만약에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게 뭐죠?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위험부담에 대해서 까다롭게 느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위험부담인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부담의 개념이 중요한데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문제가 뭐죠? 위험부담이다. 개념 잊지 마시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하고요.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세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때는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을 수가 있고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보상금과 같은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대상증후권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항상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행도 안 하고 불능이니까 대금만 받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첫째,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많지 않죠, 그죠? 요게 전부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7번 문제 먼저 풀어보죠.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의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맞나요? 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냐?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고 채권자에게도 고의과실이 없어야 누가 위험부담하는 거죠? 채무자가. 1번은 뭐죠? 맞네요. 2번 종류 채권의 특정 전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려면 후발적 불능이어죠. 종류 채권은 불능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소나타 자동차 한 대. 그러면 세상에 있는 소나타 자동차 다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종류 채권은 불능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주택은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하냐면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냐면요. 위험이 이전돼요.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인도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인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지만 인도 후에는 채권자인 누가요?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인도가 됐으면 어차피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할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채권자가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누가 위험 부담해요? 매수인이. 그럼 어떻게 해요? 대금 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 옆집에 화재가 나서 연수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X죠. 수령지체 중에는 누가 위험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따라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쌍방의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럼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근데 넘기 전에 앞에 뛰어넘은 문제가 있었죠. 193페이지 11번입니다. 193페이지 11번 문제 풀어보죠.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193페이지 11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어요. 그러면 누가 위험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니까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으면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X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전시됐어요. 그럼 갑은 누구죠? 매도인이죠. 그죠? 매도인이고 채무자의 과실을 멸실됐으니까 채무불이행 무슨 문제? 이행불능이 되고요. 따라서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전수됐어요. 그러면 채권자에게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위험부담 문제인데 누가 위험부담해요? 채권자가.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갑이 이행계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적용하면서 주택의 인도를 최고했으니 을이 이를 거절했어요. 수령지체 중이죠. 수령주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누가 위험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따라서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요 11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지만 요거에 대한 논리가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별표 넣으시고 확실하게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이제 다시 뒤로 갑니다. 199페이지죠. 199페이지 10번입니다. 199페이지 10번.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후발적 불능이 오로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다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맞습니다. 2번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의 귀책 사유로 이행이 불능된 경우에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되니까. 3번 채권자 수령주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면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지만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맞죠?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채무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익은 뭐죠? 상환해 줘야 됩니다. 4번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행지체중이라는 말은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유가 있어요. 채무불이행 문제인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행지체 안 하고 있다가 뭐가 됐어요? 이행불능이 됐으면 이것은 채무불이행 문제지 뭐가 아닙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위험부담에 관한 제537조 규정과 다른 특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X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보유 규정은 다 뭐예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뭐 단순한 문제고요. 그죠? 반복적인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매류는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그죠? 쉬운데 모르면 뭐요? 정신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내용을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시고 뭐 11번이나 아까 같은 8번 같은 사례를 놓고 한번 따져보시는 거예요. 따져보셔가지고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라고 딱 캐치를 하면 까먹지도 않는 부분이고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을은 갑이 사용하던 중고차 한 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 주차장에서 일어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목적물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 속에서 쌍방 모두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위험부담입니다.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옳은 것은 2번 갑은 인도 의무를 면하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갑은 2004년 10월 3일 을에게 A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 2010년 읽기가 싫은데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동시항력 문제죠.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만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선이행 의무였던 중도금도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갑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소를 교부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길이 뭐죠? 진압을 했어요. 그러면 1번 이제는 중도금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뭐죠?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거절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또 이제는 쌍방의 의무가 뭐가 있어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죠. 3번이 맞죠. 물론 A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때까지 갑의 중도금 및 잔금지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여기에 답이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뭘 행사할 수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좋았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4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계약법 들어서 몇 가지 했어요. 계약 체결서인 과실책임 가끔 낸다 그랬죠. 안 낼 가슴이 많고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 반드시 내죠. 위험부담 문제 뭐죠? 반드시 내죠. 두 문제.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반드시 내죠. 그 다음에 해제에서도 반드시 내요. 네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계약의 성립에서도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개념에서도 한 문제를 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5문제짜리예요.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5문제짜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면 되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제3자 위안계약은 용어가 중요합니다. 사례를 보통 나오는데 사례를 정리하면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갑이 갚을 돈이 없어서 을에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1억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해다오.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전형적 사례고요. 일단 용어. 여기서 갑을 요약자라고 합니다.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요.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인지 꼭 정리돼야 되고요.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병이 갑에게 전에 1억 원을 빌려줬다. 병과 갑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고 된다면 어디가 보상관계고 어디가 대가관계고 어디가 수익관계인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해요. 첫 번째,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주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므로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에서 무효면요. 을은 당연히 병한테 대금을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이에 반해서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빌려준 상태가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대로 돈을 갚으면 되고요. 최근에 출제 경향은 병과 갑 간의 관계,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서 답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내용은 병은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나서는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돈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는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누굽니까? 갑과 을이에요. 따라서 병 스스로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요. 병 스스로가 갑과 을 간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면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예요. 병은 원상 회복 의무나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익의 의사표시 관련 두 가지를 좀 주의하시는데 첫째, 수익의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으면 을, 낙약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행사하지 않으면 수익의 의사표시 행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요. 임의적으로 소멸시킬 수가 없는데 여기서 임의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은 합의로는 변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임의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말은 합의 해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채물 불이행을 위한 해제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가능해요.
왜요? 법정이 되니까. 사기 강박 착오로 인한 취소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가능해요. 왜요? 법정 취소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뭐 하지 못합니까?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14번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X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거기가 뭐라 그랬죠? 보험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에다 보험 가입을 하면 갑이 뒤지면 누가 받아요? 다른 사람이 맞는 거죠. 가족이나 유가족이. 애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보험 가입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현존하지 않아도 돼요. 1번은 뭐죠?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의 낙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자. 제3자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가 없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 기한 동시행변. 그러면 낙약자와 요약자의 계약입니다. 보상관계죠. 보상관계는 당연히 수익관계에 뭘 줘요? 영향을 주니까 동시양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뭐로요?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맞죠? 임의적으로 합의로 뭐 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지문은 4번이죠. 5번 낙약자가 상당히 기간을 정하여 제3자의 수익자 확답을 채거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제3자의 수익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죠? 거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15번 옳은 걸 찾네요. 계약 당사자는 누구죠? 요약자와 낙약자니까 1번은 뭐죠? X죠. 2번 보상관계 하자 요거죠. 보상관계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가관계 하자 요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하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뭐 성립 요건 아니고 4번 제3자는 수익자는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고요. 5번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16번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이행인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 K라는 은행으로부터 카드값을 갚아야 돼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카드값이 없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인 을이 지나가다가 왜 그래? 나 이번 달 카드값 메꿔야 되는데 미치겠네. 우리 마누라면 나 뒤지는데 어떡하지? 그러더니 내가 갚아줄게. 이게 뭐예요? 이행인수예요. 그죠? 을이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직접 을한테 전화해서 고객님 안녕하세요. 돈 대신 갚아주겠다면서요. 돈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행인수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그 다음 채무인수는 그게 아니죠. 갑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병이 어떻게 해요?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만약에 여전히 갑도 채무자고 병도 채무자라면 병존적 채무인수고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K는 병에게도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요. 여전히 누구한테도 갑한테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K 입장에서 항상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항상 은행에게 뭐예요? 이득이니까 뭐가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만약에 채무가 인수됐다는 이유로 갑이 벗어나고 병만 채무자가 되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은행에 이득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벗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
새로 들어온 사람이 뭐죠? 안영찬이라면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뭐죠? 환장하는 거죠. 따라서 변정적 채무인수는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만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행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가 제3자에 의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죠. 이런 건 잘 안 냅니다. 솔직히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설명을 열심히 드리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7번입니다. 자, 틀린 걸 찾습니다.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3번.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한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다른 질문도 볼게요.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그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지가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제3자 권리는 낙약자에 대해 계약의 이익을 향수할 의사를 표시한 때 일어난다. 맞죠? 4번. 수익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3자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왜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니까요. 5번.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 권리가 발생한 후에 계약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인가 본데요.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틀렸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해설 좀 잠깐 볼게요. 보험 신탁 공탁이 나왔네, 그죠? 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병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수익의 의사표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맞네, 그죠? 반드시 수익의 의사표에 있어야 한다는 질문은 뭐죠? X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18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요 18번과 같은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뭐죠? 이런 형태의 사례로 출제하고 있고요.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왜냐면 요거죠. 원상회복. 무효면 원상회복은 누가 하고 해요? 갑과 을이 할 문제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아니므로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원상 회복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무효니까 돈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거 볼게요. 1번 보시면 낙약자의 최고에 대해 수익자가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X예요. 왜냐하면 바라지 때문에. 이건 뭐죠? 도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도달주의인데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인데 요거는 답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뭐죠?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예예요. 그래서 바라지가 아니라 뭐죠? 도달하지로 바뀌어야 되고요. 답은 뭐죠? 리을번 한개 1번이 답입니다. 20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죠.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요.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채무 불이행을 위한 해제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1번입니다. 갑과 을은 갑수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되 매매된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2번이 답인데요. 이것도 좀 문제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뭐 할 수 없어요? 소멸시킬 수는 없죠. 그죠? 이 원칙이죠. 그죠? 근데 뭐 2번 보시면 갑과 을이 합의하여 권리의 병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미리 뭐요? 유보했어요. 미리 유보했다는 말은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 뭐죠? 유보했다는 얘기고요. 그때는 뭐 당연히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하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제4장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오고요. 시간 관계상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